지난 그 학습 내용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러닝 산업이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도 아마 이렇게 좀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산업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부분을 또 머릿속에 딱 산업 그 분야를 조금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기업 분야, 그 다음에 교원 연수,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라면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요구 분석 같은 거 대기업 담당자나 아니면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요구 분석을 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거의 요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강사님 개발사에도 요구 분석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자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사에는 LMS가 없어요. 그죠? LMS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발사에서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수요 분석이나 요구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 컨설팅 회사나 이런데 이런 연수원 쪽에다가 제공을 해서 수익 쉐어를 해요. 수익 쉐어. 수익을 공유를 해요. 한 5대5나 이렇게 공유를 하면,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걸 5 정도 가져가고요. 컨텐츠 개발에 대한 걸 한 5 정도 가져가 수익 쉐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쉐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구 분석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는 일단 뭐 대기업 쪽에서는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이 그들을 제일 잘할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구 분석서가 나오면 여기서 이 컨설팅 회사들에서 이제 그걸 추려서 개발사한테 그 내용들, 요구 분석된 내용을 보낸다.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교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여기는 HRD라고 해서 기업 현장 있잖아요. 기업 현장만 HRD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건 사실 좁은 의미의 HRD예요. 기업에서의 교육을 HRD라고 협의의 어떤 의미로 좁은 의미로 부르는데 사실 HRD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산업 다를 HRD라고 보통 해요. HRD 국가적 HRD 뭐 이래가지고 NHRD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하는 거다. 여기 어쨌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다 시장들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적으로 HRD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HRD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 분석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뭘 했느냐 하면 무엇을 학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커리큘럼 노출한다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틀을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틀, 갭 아시죠? 갭 나온 그거 그림 기억나시나요? 바람직한 모습,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네, 현 상태, 그죠? 그래서 요 갭 차이가 뭐다? 문제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뭐 원인 분석도 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사례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아웃백 사례, 네, 그거를 조금 더 보시면 이게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네, 현 상태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 대상은 누군가 어떻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분석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고 했어요. 네,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죠? 분석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때 우리 요구 분석에 대해서 하실 때 글로 이렇게 남겨두신 것들이 다 요구 분석 방법이에요.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로 또 할 수 있고 특성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일일이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큰 하나의 기준, 연령대를 기준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구분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한쪽에는 아동과 관련된 학습 형태, 학습 경향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다른 한쪽에는 성인과 관련된 학습 경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학습 경향을 뭐라고 했죠? 네, 페다고지. 그래서 수동적 경향을 또 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 이렇게 이런 걸 따라하고 모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성인학습과 관련된 개념. 네, 안드라고도 기억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안드라고지를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경험 중심적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가 있으면 거기 열정적이고 좀 준비하는 또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가 우리가 교실학습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정규 기관들에서 하는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교실학습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형식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인포멀 러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죠. 인포멀 러닝. 그래서 멘토링을 한다거나 코칭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OJT 아니면 OJL 그러니까 on the job training, on the job learning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경향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무형식 학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뜰신잡 제가 실컷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대화 속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일단 분석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딱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분석과 관련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설계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일단 끝나면 이제 설계와 관련된 거를 하는데 설계와 관련된 것들은 심리학적인 요인이 많아요. 심리학적인 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알려드릴 부분이 행동주의라는 개념, 행동주의라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자, 행동주의 한번 읽어보면 학습자의 어떤 내적인 요소보다는 자극에 의한 바람직한 행동이나 반응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 개념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파블로프의 개실험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실험. 그죠? 파블로프의 개실험은 뭔가요? 뭔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써서 지금 확실히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파블로프의 개실험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개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는데 밥을 줬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 기다리면서 밥을 보여주니까 침을 흘려. 근데 밥을 줄 때 종을 울렸어요. 그죠? 종을 울리고 그걸 쪽을 계속 몇 번 훈련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밥을 주지 않고 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더라 라는 거죠. 네. 그 개념이 보통 보면 자, 이게 개가 밥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아니까 그 이제 침을 흘리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을 치는 행위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밥이 온다라는 것을 개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개들이 학습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이 됐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은요 학습이 됐다는 것을 멜론으로 표현된 거를 학습이 됐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개는 훌륭하다. 혹시 프로그램 보십니까? 보십니까? 봐요.
알아요? TV 안 보세요? 나만 맨날 TV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 제공할 때마다 무한해질 것 같아. 오늘도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죠? TV만 보십니까? 네, 강사님은. 네. 그래서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셨습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네, 선생님 키우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강영욱이라는 훈련사분은 아시죠? 유명하신 분. 네, 저분 뭐 시간당 하시면은 뭐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듣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게 어쨌든 입질을 해요. 강아지가. 처음 이게 오는 손님들한테 입질을 막 물어요. 이렇게 무는 습성을 가진 겁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강영 훈련사가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가족들을 믿고 있다는 거지. 뒤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파악하고 강영욱 훈련사가 아까 그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을 할 데가 없고 어색해지면서 이제 지가 이제 마음을 풀면서 이제 만져도 입질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보면 처음에 입질을 하던 개가 얘가 학습이 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아까 봤을 때 마스담 해도 반응 없이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거. 면밀히 행동으로 나타나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이라는 거, 행동주의 학자들한테는요, 학습이라는 것은 유기체들에 의해서 모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사람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동물들, 심지어 이런 곤충들, 이런 애들까지 다 학습을 한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러닝 하는데,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왜 행동주의라는 게 필요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릴 텐데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자, 물건이 이렇게 있고, 자, 자로 이렇게 물건의 길이를 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자가 있기 때문에 측정 기준. 그러니까 그죠. 자의 측정 기준, 눈금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1cm라고 우리가 합시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평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의 눈금을 요거는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의 규격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평가 대상은 길이의 어떤 규격 자체가 사전에 약속이 돼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건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의 눈금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1cm예요, 10cm예요,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에서도 측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평가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평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어? 안 했어?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평가인 거예요. 평가. 근데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 척도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미리 만들고 그것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교육의 어떤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서 교육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거는 몰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들 없으셨죠? 지금도 없으시죠? 그게 개념이. 그렇죠? 그런 어떤 경우가 진짜 발생 많이 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교육을 했어요. 강사분들 모셔다 공유했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올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업 공부를 잘했는지, 학습에 열중했는지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라는 거예요. 뒤늦게야. 그러면 어떻게 부랴부랴 만든다는 게 만족도도 나오고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만족에 대한 보고지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선택이 발생. 그러면 그때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우리가 이런 자의 눈금과 같은 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학습을 했을 때는 요 정도 이상 수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학습한 걸로 인정할게요 라는 기준을 미리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수준 이상 되면 학습 잘 된 거, 못 미치면 학습이 좀 부족한 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잣대가 학습 목표라는 겁니다. 학습 목표.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조작에 대한 학습 목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작, 어떤 기기를 조작해서 하는 거, 이렇게만 할 수 있죠. 1분 이에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외적으로도 보이죠. 분명히 성과가 나오죠. 그죠? 1마이크로미터 이내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뭔가를 측정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마이크로미터 이용해서 측정을 하든지 그걸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률을 1%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도 보이고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습 제가 어떤 걸 가르쳤는데, 강사가 어떤 걸 가르쳤는데, 자, 예를 들어 10분에 5개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수업하기 전, 학습하기 전에는. 그런데 수업 이후에 7개를 제작을 했어. 네. 그러면 학습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는 건 사실 요거예요, 요거. 10분에 7개를 제작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라고 설정을 했어, 우리가.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 측정, 자의 눈금과 같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학습을 하고 6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학습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목표 대비해서 조금 성과가 더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7개 만들고 한 8개 이상 만들었어. 학습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학습 목표의 그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보니까 이런 향상된 모습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이게 학습 성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 할 때 이런 조작과 관련된 거, 조작은 아까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죠. 몇 개 만드는 거, 개수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측정하는데 몇 마이크로미터 이내 이런 거 수치들이 나올 수 있고, 그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리더십 강의나 뭐 인문학 강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수업들은 어때요? 그렇게 명확하게 측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행동동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행동동사. 이게 행동동사, 아까 말했던 행동주의라는 거 맥락이 조금 비슷하죠.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행동동사라는 것은요, 자, 여기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체적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체적 영역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약간 그 조작과 관련된 것들. 요것들은 좀 명확하게 몇 개를 조립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10분 이내에 몇 개를 조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몇 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지금 머릿속으로 뭔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배운 것을 해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측정해보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행동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준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종합이라고 구분을 지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저기 그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뭐지? 네, 주기율표 그거 외우시나요? 네. 왜 저 사람이 그런 걸 꺼내지? 네, 그거 외우는 거. 네, 그죠? 외우는 거, 그게 지식 그냥 외우는, 암기하는 거. 이해하는 거.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이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요걸 어디다 써먹어? 예, 그것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써먹는 거.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 얘는 벌써 단계가 끝나서 뭔가 더 활용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실제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높은 수준인 거지. 이게 높은 수준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저수준인 거죠. 각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긴 정의하다, 묘사하다, 분류하다, 확인하다, 명명하다, 진술하다, 열거하다, 목록을 만들다, 지식 차원. 이해는 계산하다, 비교하다, 설명하다, 식별하다, 예를 들다, 선정하다, 연결하다, 해석하다. 적용 부분은 추론하다, 결정하다, 예측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부분은 이걸 연관시키다, 보여주다, 사용하다, 분석하다, 분류하다, 장착하다. 평가 부분은 비평하고 칭찬하고 환영하다. 종합 부분은 계획하고 창작하고 설계하다.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선택하다, 조직하다, 반응하다, 참가하다, 완성하다, 감상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시로 해놓은 거고, 우리 그 행동동사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그 학자들마다 다르게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제3자가 확인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요거 행동동사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지금 교수 설계자도 많이 그래요. 이해하다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이해하다. 교수 설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해하다는 외적으로 표시가 되나요? 제3자가 판단했을 때 너 이해했니 안 했니를 판단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건 행동동사가 아니고 잘못 쓴 거죠. 학습 목표인 거죠. 잘못 기술된 학습 목표죠. 그래서 그것들은 설명하다라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했을 때 선생님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했다? 오케이. 학습됐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목표까지. 그죠? 그래서 설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한다의 수준의 그건 거죠. 지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그 원소 그 주기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외워봐. 외우면 그거를 이해했다. 어쨌든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네. 명명하다나 아니면 열거하다 뭐 그 정도로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의 것들이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행동동사라는 걸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업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지금 행동동사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많이 따져요. 우리가 특히 교원연수 있죠. 교원연수 그 심사를 받을 때, 내용 심사를 받을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따집니다. 그분들은 그 교육학 지식들이 기반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 기술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반면에, 근데 현업 교수 설계자나 아니면은 컨설팅 회사의 교육 담당자들 있죠. 그분들 중에서도 이 행동동사 개념 모르시는 분들 사실 계십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있으냐면 보통 막 원고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 도출을 했는데 설명하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통 이렇게 해서 스토리보드 만들어 넘기거든요. 그러면 피드백을 이렇게 주세요. 이거 이해하다로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또 잘난 척 한다고 그건 행동동사 안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죠? 이해하다로 바꿔주긴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피드백이 그렇게 혹시나 온다면
이분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배운 분들이잖아요.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행동동사 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현업에서 좀 융통성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 고객사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습 목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동사는 행동동사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제가 댓글 남길 수 있도록 게시물을 남겨놨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 네 가지 학습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하신 분들 것만 먼저 보고요. 지금 정리 안 되신 분들은 하고 등록해 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가영 선생님 1등입니다. 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한다는 개념으로 프로직장인과 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예측한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프로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이게 자체가 측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소연 선생님,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분류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의 분류할 수 있다면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프로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이 익혀야 할 자기관리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측정하고 설계할 수 있다. 설계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다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예를 들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위한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분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계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좀 그러네요. 이해하고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적용하다, 적용하다. 적용하다. 그런 부분 조금 지금 저도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부분, 연결하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좀 주어줘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태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박진수 선생님,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의 차이점을 정의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네. 향상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좀 애매모호, 기준이 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강소연 선생님, 프로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의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음가짐과 태도를 추론하고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행동부사로 그래서 프로젝트 디자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연관시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애매모호한 게 원래는 이제 그 나중에도 할 건데 상황을 좀 하라고 하거든요. 조건, 상황을 갖다가 학습 목표에다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요 연관시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측정 개념으로 좀 애매모호한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장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을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다.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게 조금 어미가 조금 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직장인으로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직장인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하다는 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력 완성. 완성하다라는 게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완성하다면 사실은 이게 보이는 거긴 한데, 그죠? 자기관리 능력을 완성하다라는 측면은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측정하는 데서 조금 난해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의 차이점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해하고 강조할 수 있다. 이해하고 강조하다.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강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앞에다 두고 이걸 갖다 계속 한다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익혀야 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개발시키는 수준 같은 거를 조금 넣어도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민희 선생님, 프로젝트 디자인과 아마추어 직장인의 다른 점을 묘사할 수 있다. 설명하다, 묘사하다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가짐과 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다라는 것도 좀 이제 이거는 약간 행동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익혀야 할 자기관리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자인으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방법을 계획하고 보여줄 수 있다. 자기 능력 방법을 계획하고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선생님들 하신 거하고 다를 거 없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별거 없네요, 선생님. 그죠? 뭔가 있을 것 같이 하시더니,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참 근데 보면서 참 그래도 제가 아주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부분이 그래요. 제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양한 동사를 쓰시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업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설명할 수 있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이니까 학습에서 그냥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가 또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가 영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긴 할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분석하다, 분류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학습 활동에서도 이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려면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간단하게 보통 이제 지식하고 이해 수준의 단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1원에 학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외운다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의 1원인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해서 하는 게 설명하다가 많이 동사를 많이 써요. 설명하다 동사를 그냥 많이 써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냥 편하게 하려면 사실 학습목을 편하게 그냥 서술하려면 설명하다 그냥 써버리면 그냥 무난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다른 어떤 행동동사를 쓰겠다라는 거는 교수 설계를 나중에 아니면 활동 설계를 할 때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줘요. 설명하다를 써버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그 강의 있잖아요. 교수자 주도의 강의만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용하는 걸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SME 입장입니다. SME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강사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어떤 학습 내용이나 학습 수준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습 목표라는 게 이제 예시로 이렇게 들었을 때 스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스카 기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카 기법?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할 때는 약자예요. 그냥 상황이라는 시츄에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라는 크라이시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의미하는 액션, 그 다음에 결과를 의미하는 리절트라고 해서 그거 앞자리를 떠서 그냥 스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력서 쓰시는 거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커리큘럼 포함이 돼 있거든요. 면접하고 그거가 있는데 이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 묘사하고 그때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점들 그걸 묘사하고 그걸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겨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요 순서대로 쓰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자기소개서 강의를 하는 강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작성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그냥 이해 수준이 아니라 작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는 뭘 넣어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쓴 걸 갖다가 첨삭해주고 이거 어떻게 한다 방향 제시해주고 이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게 학습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측정 개념으로는 뭐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해서 스카라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설명까지는 해요. 근데 막상 이걸 갖다 이력서를 쓰려니까 제대로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학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내용이 학습 수준에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자기소개서 특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자기소개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막 특강하다 보면 한 12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했어요. 안 맞겠죠. 목표가 안 맞겠죠. 그냥 설명할 수 있다 정도, 뭐 이 정도 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냥 개념 설명하는 정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교 내에도 보통 이제 컨설턴트들이 있잖아요. 첨삭해주고 하는 컨설턴트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한 요 정도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자 수준을.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 수준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지식 디자이너